어떡해. 여기 부모를 한겨울에 모두 잃은 남매 넷이 있습니다. 맞이인 소년의 나이는 이제 겨우 17이었지요. 남은 것은 허름한 초가 한 채와 어린 동생 셋뿐이었으니 헌데 소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쌀독이 비어도 땅이 불에 타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가 남긴 밭 한 떼기를 끝내 놓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오롯이 동생들에게 바친 소년. 과연 17 장남 이성묵은 부모 없이 어린 동생 셋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야단몽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때는 조선 어느 해 한겨울의 일이었습니다. 함경도 산골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하나. 그의 겨울은 유독 혹독하였지요. 눈은 사람 무릎까지 쌓였고 굴뚝마다 피어오르던 연기도 하나둘 사그라들었으니 돌림병이 마을을 덮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랫마을 호러미가 쓰러졌다 하였고 그 다음은 대장간 노인이 그 다음은 또 다른 누군가가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으나 아무도 이웃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문을 걸어 잠가야 했으니 그것이 그 혹독한 겨울의 이치였지요. 그 마을 끝자락 허름한 초가 한 채에 이판석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슬하의 자식이 넷이었으니 장남 성묵이 17, 둘째 성하가 12, 셋째 성란이 9, 그리고 막내 막동이 겨우 3살이었습니다. 어미가 먼저 쓰러진 것은 섣달 초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다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졌으니 장남 성묵이 달려가 안았을 때는 이미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지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셋째 성란이 물그릇을 들고 오고 둘째 성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막내 막동은 영문도 모른 채 어미 곁에서 보채기만 하였으니 그 어린 것을 달래가며 어미 곁을 지키는 건 오롯이 장남 성묵의 몫이었습니다. 이웃집에 달려가 약을 구해보려 하였으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지요. 돌림병 든 집에 가까이 갔다가는 저도 죽는다는 두려움이 마을 전체를 얼어붙게 하였으니 그것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미는 닷새를 버티다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어미가 떠나고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아비 이판석이 쓰러졌습니다. 본래 몸이 건장한 사람이었으나 혹한의 장작을 패다 몸이 무너진 것이었지요. 처음엔 곧불인가 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열이 높아졌으니 장남 성묵은 잠도 자지 않고 아비 곁을 지켰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밤 이판석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성묵을 불렀습니다. 성묵아. 예,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손 잡아라. 이판석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때는 지게를 2짝씩 지던 손이었으나 이제는 그 힘이 가물가물하였지요. 한참을 그리 있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뒷산 아래 저 밭만은 절대 팔아선 아니 된다. 아버지, 왜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그런 말씀 마시고 기운을 차이. 듣거라, 성묵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땅은 지켜야 한다. 반드시. 왜 그래야 하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다하였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으니 성묵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절대 팔지 않겠습니다. 이판석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지요. 그날 밤 사경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으니 장남 성묵의 나이 17,
둘째 성아 12, 셋째 성난 9. 막내 막동은 이제 겨우 3살이었지요. 장례를 치러야 하였습니다. 허나 아무도 오지 않았지요. 장남 성묵이 이웃집 문을 두드렸으나 기척이 없었고, 다음 집도 그 다음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틈으로 눈길이 보이는 것 같았으나 열리지는 않았지요. 돌림병 든 집 식구를 도왔다가는 저도 돌림병에 걸린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굳게 다치게 만든 것이었으니 성묵은 더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친척이라고는 사흘 거리에 작은 아버지가 한 분 있었으나 전가를 보낼 방도도 없었거니와 설령 소식이 닿았다 한들 돌림병이 두려워 오지 않을 것임을 성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묵 혼자 삽을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비와 어미가 나란히 묻힐 자리를 파야 하였으니 언 땅은 삽이 들어가지 않아 발로 밟고 또 밟아가며 겨우겨우 팠지요. 한참을 파고 있을 때 둘째 성아가 작은 삽을 들고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형, 나도 팔게. 성묵이 돌아보았습니다. 성아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요. 밤새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묵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성난이랑 막동이 봐라. 형 혼자 다 하려고. 성아야, 막동이가 울고 있을 거다. 내가 있어야 해. 성아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성묵은 다시 삽을 들었지요.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비와 어미를 나란히 묻고 두 손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흘릴 틈이 없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남매가 꺼진 아궁이 앞에 모여 앉아 있을 때 바깥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장남 성묵이 살며시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 앞에 작은 사기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으니 뚜껑을 여니 따뜻한 미음이었습니다. 골목 끝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흰 머리 옆집 최노파였지요. 성묵이 소리쳐 부르려다 멈추었습니다. 노파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보니 모른 척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묵은 조용히 문을 닫고 그릇을 들어왔습니다. 막동아, 이리 와라. 미음 그릇을 막동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셋째 성난이 숟가락을 가져왔고 둘째 성아는 막동이 흘리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주었지요. 넷이 한 그릇을 나누어 조금씩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셋째 성난이 남은 쌀을 씻어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9살 손이 서툴러 죽이 조금 탔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지요. 둘째 성아가 밥상을 들여왔고 넷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째 성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장남 성묵이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막동이를 보다가 성난이를 보다가 다시 성아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하였지요. 밥 먹자. 그 한마디였습니다. 성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성난이 막동이 숟가락을 쥐어주었고 넷이 함께 죽을 떠먹기 시작하였지요.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으나 그 작은 방 안은 그래도 따뜻하였습니다. 그날 밤 장남 성묵은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동생 셋이 한 이불 아래 나란히 누워 잠든 것을 바라보며 홀로 앉아 있었지요. 둘째 성아는 자면서도 눈가가 촉촉하였고 셋째 성나는 막내 막동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성묵은 시선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지요. 저 밭만은 절대 팔아선 아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왜 그리 당부하셨는지 성묵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그 힘다한 손으로 꼭 쥐고 남긴 말이었지요. 성묵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다짐하였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저 밭도 동생들도 반드시.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17 장남 성묵의 긴 밤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이튿날 새벽, 장남 성묵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생들이 깨기도 전이었지요. 언 땅을 밟으며 나무를 패고 짐을 묻고 다시 내려오는 것이 그날부터 성묵의 새벽이 되었으니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팔아야 쌀을 살 수 있었고 쌀이 있어야 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지요. 집에서는 셋째 성란이 남은 쌀을 씻어 죽을 올렸습니다. 쌀독 바닥이 훤히 보였으나 성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9살이었지요. 장터에 나무를 내다 팔러 갔으나 상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야 흘끔 쳐다보더니 말하였지요. 이 정도 짐에 그 값은 못 쳐. 반만 줄 테니 팔려면 팔고 아니면 가. 억울하였으나 성묵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결국 헐값에 내어주고 말았지요. 동전 몇 잎을 손에 쥐고 장터를 빠져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헐값에 받은 돈으로는 쌀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성묵은 쌀전 앞에 서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쌀 한 대빵만 외상으로 달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무를 더 해다 팔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성묵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상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외상, 어디서 굴러온 애송이가 외상 타령이야. 돈 없으면 꺼져.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성묵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돌아섰지요. 뺨이 달아올랐으나 참았습니다. 지금은 부끄러워할 틈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셋째 성란이 이웃집 감나무 아래서 낙과를 줍다가 주인 안악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떨어진 감이라도 주워다 막동이에게 먹이려 했던 것이었지요. 성란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 서 있는데 마침 장터에서 돌아오던 장남 성묵이 그 광경을 보았으니 성묵이 얼른 달려가 성란 앞에 섰습니다. 제 동생이 허락도 없이 손을 댔습니다. 잘못하였습니다. 깊이 사과드리지요. 성묵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악은 잠시 성묵을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내쉬더니 감 한 개를 내밀었지요. 가져가거라. 어차피 떨어진 것들이다. 성묵이 허리를 굽혀 공손히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돌아서는데 성란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요. 성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감을 성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막동이 줘라. 성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지요. 성묵은 그 모습을 보고는 더 말하지 않고 그저 속으로 말을 삼켰지요.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그날 밤 막내 막동이 열이 올랐습니다. 볼이 사과처럼 달아올라 있었지요. 성묵이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약방에 가야 하였으나 수중에 남은 돈이 없었으니 성묵은 그날 밤새 찬물에 적신 헝겊을 막동에
이마에 가라앉으며 버텼습니다. 둘째 성아가 물그릇을 들고 오고, 셋째 성나는 막동의 손을 꼭 쥔 채 한숨도 자지 않았지요. 넷이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성묵은 눈도 붙이지 않은 채 다시 지게를 졌습니다. 약값을 마련해야 하였으니까요. 그날은 평소보다 2배의 나무짐을 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2번 주저앉았으나 그때마다 막동의 붉은 얼굴이 떠올랐지요. 약값을 간신히 마련해 약을 사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문 앞에 옆집 최노파가 서 있었지요. 노파는 성묵을 보자 말없이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된장 한 덩이였습니다. 그냥 남아도는 거니 받아라. 괜한 소리 말고. 성묵이 2 손으로 받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파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지요. 골목을 꺾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아이고 어린 것들이 딱 하기도 하지. 그날 저녁 셋째 성난이 된장죽을 끓였습니다. 그릇은 하나였지요. 넷이 나란히 앉아 숟가락을 들었으나 아무도 먼저 뜨지 않았습니다. 장남 성묵이 그릇을 둘째 성아 쪽으로 밀었습니다. 성아가 다시 성묵 쪽으로 밀었지요. 성난이 피식 웃으며 막동이 입에 한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막동이 먼저요, 오라버니. 넷이 그렇게 한 그릇을 조금씩 나눠 먹었습니다. 된장죽이었으나 그날따라 이상하게 맛이 있었지요. 밥상을 치우고 막동이를 눕히는데 열이 내린 막동이 성묵의 저고리 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졸린 눈을 깜박이다가 무언가를 찾는 듯 방 안을 두리번거리더니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무이. 방 안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둘째 성아가 입술을 깨물었고 셋째 성나는 고개를 푹 숙였지요. 장남 성묵은 막동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선 성묵의 등 뒤로 문틈 사이 불빛이 가늘게 새어 나왔습니다.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으나 성묵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요. 한 손이 천천히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그 손이 내려올 때까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이른 새벽 셋째 성난이 눈을 떠보니 옆자리가 비어 있었지요. 둘째 성아가 없었습니다. 자리 위에 쪽지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으니 서툰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 나도 돈 벌어올게. 걱정 마. 성난이 쪽지를 들고 불이 나게 성묵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라버니, 성아 오라버니가 없어요. 대신 이게 있었어요. 장남 성묵이 쪽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으니 그러고는 조용히 옷고름을 여미며 일어섰습니다. 성난아, 최노파 댁에 가서 막동이랑 같이 있어라. 내가 데려오마. 둘째 성하는 날이 밝기도 전에 집을 나서 읍내로 향하였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형 대신 돈을 벌어오겠다는 생각 하나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장터에 닿자마자 짐꾼들 틈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짐 나를 수 있습니다. 써주십시오. 어른들이 성아를 내려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꼬마야, 집에 가거라. 이 짐을 내가 어떻게 드냐. 성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한 번만 써봐 달라고 거듭 청하였지요. 어른이 귀찮다는 듯 지게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성아가 2 손으로 받아 어깨에 걸쳐보려는 순간 그대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뒤로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성아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으나 아무도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지요. 다음 가게, 그 다음 가게로 발길을 옮겼으나 돌아오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리다. 못 쓴다. 가거라. 점심때가 지날 무렵 성아는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짐꾼은 못 되더라도 설거지라도 하겠다 하였지요. 그릇 닦는 일이라도 시켜주십시오. 품삯은 조금이어도 됩니다. 그릇 깨면 누가 물어내냐. 어서 비켜라. 손님 온다. 성아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입술을 꼭 깨물었지요. 울지 않으려 하였으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나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노을이 물들 무렵 성아는 읍내 어귀냇가 바위 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껴안고 강물을 내려다보았지요. 찬바람이 뺨을 스쳤으나 일어날 기운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빌었지요. 일 좀 시켜달라고. 허나 아무도 써주지 않았으니 12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도 않았습니다. 닦을 힘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옆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성아가 고개를 드니 장남 성묵이 바위 옆에 조용히 앉고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지요. 성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아 옆에 나란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노을이 짙어지고 강 위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지요. 성묵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아야, 형, 나는 아무것도 못해. 다들 어리다고 쫓아내. 성묵이 대답 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하였지요. 너는 아무것도 못해도 된다. 형, 그치만 나도. 들어라, 성아야.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형한테는 제일 큰 힘이야. 혹여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다. 성아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참으려 하였으나 결국 참지 못하였지요. 형 앞에서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던 성아가 그날 냇가에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성묵은 그 옆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달래지도 등을 두드리지도 않았지요. 그저 옆에 있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자 성아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일어나 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한참을 걷다가 성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 화 안 났어? 성묵이 앞을 보며 걷다가 무심한 듯 대답하였습니다. 화는 무슨? 배고프지? 얼른 들어가서 밥 먹자. 성아가 그 말을 듣고 픽 하고 웃었습니다. 눈이 아직 빨간 채로 웃었지요. 성묵도 앞을 보며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으나 마음만은 따뜻했지요. 집에 당도하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막내 막동이 뒤뚱뒤뚱 달려 나오더니 둘째 성아에게 와락 안겼지요. 성아가 순간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으나 그대로 막동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형아. 문간에서 셋째 성난이 안도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성묵과 눈이 마주치자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성묵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막동을 아는 제 성아가 멋쩍게 웃었으니 눈가가 아직 부어 있었지요. 성묵이 지나치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였습니다. 성난아,
밥 좀 더 있냐?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야단도 긴 말도 없었지요. 넷이 다시 한 지붕 아래 모여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남매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봄이 오려면 아직 한참이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쌓여 있었고 성묵 남매의 생계는 하루하루 나무짐에 기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사내가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토호 황판돌의 머슴 오봉수였습니다. 저희 주인 어른께서 전하라 하셨소. 이 집 뒷산 아래밭 팔 생각 없느냐고. 값은 넉넉히 쳐드린다 하셨소. 장남 성묵이 잠시 오봉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돌아가 전해 주십시오. 더도 덜도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오봉수가 멋쩍은 얼굴로 돌아갔지요. 며칠 뒤 이번엔 황판돌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사내였지요. 문 앞에 서자마자 마을 전체가 조용해지는 것 같은 위세가 있었습니다. 황판돌이 성묵을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웃었지요. 어린 것들 넷이 이 겨울을 어찌 버티겠냐.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 값은 내가 후하게 쳐줄 테니. 성묵이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고는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걱정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허나 그 밭은 팔 수 없습니다. 아비도 없는 집에 그깟밭이 무슨 소용이냐. 아버지가 남긴 것이기에 지키는 것입니다. 황판돌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웃음기가 쓰러지더니 잠시 성묵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지요. 골목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황판돌은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과나 서리가 퇴청하는 길목을 기다렸다가 슬며시 다가섰지요. 서리날이 잠깐 시간이 있으시겠소. 별것 아닌 부탁이 있어서요. 서리가 멈칫하였습니다. 황판돌이 빙긋 웃으며 앞장섰지요. 얼마 후 황판돌의 사랑채 안 촛불 하나 켜진 방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황판돌이 먼저 술 한 잔을 따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서리가 받아 한 모금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황판돌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다름이 아니라 이 마을에 이판석이라는 자가 살았지요. 얼마 전에 죽었소. 그 집 자식들이 어린 것들 뿐인데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서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판돌의 말은 계속되었지요. 살펴보다 보면 콕 빠진 항목 하나쯤 눈에 띌 수도 있지 않겠소. 그런 게 있거든 그냥 넘기지 말고 꼭 짚어주시오. 서리가 잠시 황판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빠진 항목을 짚어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 없었지요. 없는 체납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황판돌이 미소를 유지한 채 탁자 아래로 엽전 꾸러미 하나를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서리의 시선이 꾸러미로 내려갔지요. 꾸러미의 묵직함이 눈에 보이는 듯하였으니 잠시 망설이더니 손이 천천히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황판돌이 술잔을 들며 말하였습니다. 수고가 많으시오. 며칠 후 관아에서 세금 체납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성묵이 문서를 받아 들여다보니 아비가 살아있을 때도 없던 항목들이 새로 생겨나 있었지요. 성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으나 최노파가 그날 저녁 슬며시 찾아왔습니다. 성무가 관아에 직접 가거라. 문서를 눈으로 확인해야 해. 서리 놈들이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는 원본을 봐야 아는 법이니라. 감사합니다.
할머니. 최노파가 손을 내젓더니 돌아섰습니다. 성묵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튿날 새벽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관아까지는 걸어서 반나절 거리였습니다. 성묵은 쉬지 않고 걸었지요. 관아에 당도하였으나 문지기부터 쉽게 들여보내지 않았으니 한참을 기다려 겨우 안으로 들어섰지요. 원본 전세 문서를 내밀며 조목조목 따졌으나 관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문서에 적혀 있는 대로 바치면 되는 것이야. 잔말 말고 기한 안에 바쳐라. 성묵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본과 통보문을 나란히 펼쳐 항목 하나하나를 짚었지요. 관원이 귀찮은 기색으로 자리를 피하고 다른 관원을 찾아가도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서리가 이미 손을 써둔 것이었지요. 하루를 꼬박 관아 마당에서 버텼습니다. 해가 기울어서야 겨우 상급 관원 앞에 설 수 있었으니 성묵이 다시 한번 두 문서를 펼쳐 보이며 말하였습니다. 이 항목은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이미 세를 바쳤습니다. 기록이 여기 있사옵니다. 그런데 통보문에는 바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어찌된 영문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상급 관원이 두 문서를 번갈아 살펴보다가 서리 쪽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서리는 시선을 피하였지요. 한참의 침묵 끝에 관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듯하다. 일부는 탕감해 주겠노라.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리가 심어둔 항목 전부를 지워내지는 못하였지요. 그러나 하루를 꼬박 버텨 일부라도 되찾아온 것이었으니 관아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는 않았지요. 성묵이 관아에서 돌아온 날 저녁, 그 사실을 들은 둘째 성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였습니다. 황판돌이 뒤에 있다는 것을 짐작한 것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성아가 돌멩이를 손에 쥐고 황판돌 집 쪽으로 달려가려는 것을 성묵이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저 사람이 한 짓이잖아. 형, 그냥 놔둘 거야? 돌 놓아라, 성아야. 형은 억울하지도 않아? 성묵이 성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하였지요. 억울하지. 허나 참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 지금 저 집에 돌을 던지면 우리가 지는 거야. 성아가 손에 쥔 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손을 펴 돌을 땅에 떨어뜨렸지요. 성묵이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손을 놓았습니다. 그 무렵 나무를 팔고 돌아오던 길에 성묵은 주막 앞을 지나쳤습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귀에 걸렸지요. 황판돌의 머슴 오봉수였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주인 어른이 그 밭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땅이 뭐가 그리 좋다고. 성묵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았지요. 오봉수는 성묵이 온 것도 몰랐습니다. 성묵은 아무 말 없이 들었지요. 황판돌이 왜 그토록 그 밭을 원하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으나 그 밭이 결코 보통 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라 하였으니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성묵은 밭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눈 위에 내려앉아 밭이 희게 빛났지요. 성묵은 한참을 그렇게 서서 밭을 바라보았으니 황판돌이 왜 이 땅을 원하는지, 아버지가 왜 팔지 말라 하셨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지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 힘 다한 손으로 꼭 쥐고 남긴 말이었으니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이유를 몰라도 꼭 지키겠습니다. 찬 바람이 밭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성묵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살림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나무를 팔아 겨우 낀 일을 이어갔으나 요즘은 그마저도 쉽지 않았지요. 눈이 너무 깊이 쌓여 산길을 오르기가 어려워진 데다 장터 상인들도 나무값을 더 깎아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에는 멀건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장남 성묵이 자기 몫을 막내 막동 쪽으로 밀었습니다. 둘째 성아도 제 몫을 덜어 막동에게 얹어주었지요. 셋째 성나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러다간 봄이 오기 전에 모두 쓰러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으니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중매 할멈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많기로 유명한 할멈이었지요. 자리에 앉자마자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꺼냈습니다. 성묵이 있느냐? 인근 고을 윤참봉 댁에서 성난이 아이한테 혼담을 넣고 싶다 하는구나. 지금 당장 데려가는 게 아니야. 정혼만 해두는 거지. 윤참봉 댁이면 이 일대에서 제법 사는 집이니 정혼만 해둬도 이 집 살림에 보탬이 될 게야. 장남 성묵이 입을 열려는 순간 문 뒤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성난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몰랐지요. 성묵이 성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고는 중매 할멈을 향해 조용히 말하였지요. 감사한 말씀이나 지금은 그런 자리를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중매 할멈이 입맛을 다시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봐라. 이런 자리가 또 어디 있겠냐. 중얼거리며 문을 나섰지요. 할멈이 사라지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묵이 성난을 돌아보았으나 성난은 이미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서고 있었으니 그날 밤 성난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오라버니들과 막동이가 나란히 잠든 것을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었지요. 저녁에 본 멀건 죽 한 그릇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오라버니가 제 몫을 막동에게 밀어주던 손이 떠올랐지요. 성난은 9살이었으나 그날 밤만큼은 어느 어른보다도 또렷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윤참봉 댁에 가면 밥을 굶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라버니도 덜 힘들어질 것이고 막동이도 굶지 않을 것이었지요. 혼수도 받으면 살림에 보탬이 될 터였습니다. 자신 하나가 희생하면 세 사람이 살 수 있었으니 성난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결심이 선 얼굴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셋째 성난이 장남 성묵을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하였지요. 오라버니, 제가 가겠어요. 성묵이 굳었습니다. 제가 윤참봉 댁에 가면 오라버니도 편하고 성아 오라버니도 편하고 막동이도 굶지 않잖아요. 그러니깐 제가 가겠어요. 성묵이 성난을 바라보았습니다. 9살짜리가 어른보다 더 차분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그것이 더 마음을 쳤습니다. 울거나 떨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었을 텐데. 성묵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17 오라버니가 9살 여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눈높이를 맞추며 천천히 입을 열었으니 성난아, 우리를 살리려고 내 인생을 팔지 마라. 오라버니가 반드시 해결할 테니 너는 내 손으로 내 난군을 골라라.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라던 거야. 성난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밤새 굳게 다잡았던 마음이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졌지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성묵이 일어나 성난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스스로 자처해서 간다는 그 말이 성묵의 가슴을 오랫동안 아프게 했습니다. 너무 일찍 철든 모습을 보자니 기특하면서도 서글펐지요. 아직 9살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중매 할멈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묵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성난을 따로 붙잡고 귓속말을 하였지요. 오라버니가 반대해도 내가 가겠다 하면 막을 수 없는 법이야. 내가 가면 오라버니도 결국 고마워할 거다. 이런 자리가 어디 또 있겠냐. 성난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오라버니가 무릎을 꿇던 모습이 떠올랐으니 성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저는 오라버니를 믿어요. 그날 저녁 최노파가 장남 성묵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나서야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성묵아, 이 혼담 뒤에 황판돌이 있다. 내가 들었어. 성난이를 빼내면 내가 기운을 잃을 거라 생각한 게야. 그놈이 꾸민 일이니 조심하거라. 성묵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황판돌이 밭을 빼앗으려 쓴 수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이번엔 가족을 흩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성묵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조심하겠습니다. 이튿날 장남 성묵이 윤참봉 댁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고 정중히 말하였지요. 이 혼담은 없던 것으로 해 주십시오. 제 누이는 아직 어리고 저희 형편이 어렵다 한들 제 손으로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부디 너그러이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참봉이 잠시 성묵을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묵이 다시 한번 깊이 절하고 돌아섰지요. 돌아오는 길, 눈 쌓인 마을 길을 걸으며 성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을 뿐이지요. 반드시 남은 가족들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그날 밤 셋째 성난은 오라버니가 잠든 뒤에도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짚을 한 올 엮어갔지요. 오라버니의 집신이었습니다. 낡아서 발 뒤꿈치가 다 닳아 있었으니 새로 삼아두면 내일 아침 오라버니가 신고 나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움직였을 뿐이지요. 자신이 오라버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당장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으니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성난의 작은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녹고 땅이 풀리자 장남 성묵은 아비가 남긴 밭에 보리를 심었지요.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는데 사남매가 모두 나섰습니다. 막내 막동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작은 나무 막대기를 들고 형 뒤를 졸졸 따라다녔으니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밭 위에 퍼졌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보리가 무럭무럭 자랐지요. 장남 성묵은 새벽마다 밭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뒷산 물줄기가 이 바다 아래로 흘러가뭄에도 말을 걱정이 없었고 아비가 대대로 걸음을 쌓아온 땅이라 보리 이삭이 여느 밭보다 굵었으니 가을이 오면 제법 거둘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드는 희망이었지요. 가을 거지를 이틀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성묵이 잠결에 이상한 냄새를 맡고 눈을 떴지요. 타는 냄새였습니다.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더니 밭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으니 달려가 보았으나 이미 절반이 타버린 뒤였습니다. 성묵이 맨손으로 불을 잡으려 하였으나 역부족이었지요.
둘째 성아와 셋째 성난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셋이 힘을 합쳐 겨우 나머지 절반을 건졌으나 똥이 틀 무렵 불이 잡혔을 때는 이미 밭의 절반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묵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잿더미가 된 밭 절반을 바라보았으니 봄부터 온 식구가 땀을 쏟아 일군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굴지 않아도 된다 하였던 그 밭이었지요. 성아가 주먹을 꽉 쥐고 성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황판돌이 찾아와 잿더미가 된 밭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혀를 차며 말하였지요. 이거 참 안 됐구먼. 이제는 진짜 팔아야 할 때가 됐겠지. 반이나 타버렸으니 이 땅이 뭔 소용이냐. 허나 내 인심이 있으니 불에 탄 땅이라 할지라도 섭섭지 않게 값을 쳐주마. 이만한 처사가 어디 또 있겠느냐. 성묵이 황판도를 바라보고는 한참이 지난 뒤 짧게 말하였지요. 안 팝니다. 황판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회유하려 입을 열었으나 성묵은 더 말을 받지 않았지요. 황판돌이 부채를 접으며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어린 것이 고집이 참으로 세구나. 황판돌이 돌아가고 셋째 성난이 말없이 밭 가장자리를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불이 번진 방향, 타들어간 흔적을 하나하나 짚어가다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라버니, 이거 일부러 낸 불이에요. 불이 번진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성묵이 다가와 성난이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씨가 한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번진 흔적이 역력하였지요. 저절로 난 불이 아니었습니다. 성난의 말을 들은 둘째 성아의 얼굴이 굳었으니 주먹을 불끈 쥐더니 황판돌 집 쪽으로 몸을 돌렸지요. 그때 성묵이 그 팔을 낚아챘습니다. 형, 저 사람이 한 짓이잖아. 이걸 그냥 넘겨. 때가 있다. 성아야 참아라. 때가 언제야, 형. 봄부터 일군 게 다 타버렸는데. 성묵이 성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아도 억울하고 성묵도 억울하였지요. 다만 성묵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달려가 봤자 황판돌의 손에 놀아날 뿐이라는 것을. 성묵이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마땅한 증거도 없이 달려가 봤자 저 사람 손에 놀아나는 꼴이야. 지금은 밭을 살리는 게 먼저다. 성아가 팔을 빼려다 멈추었습니다. 잠시 후 주먹을 천천히 풀었지요. 성묵이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삽새 자루를 들고 나왔지요. 성아와 성난에게 하나씩 건네고 막동 손에는 작은 나무 막대기를 쥐어주었습니다. 막동이 그것을 받아들고 형을 올려다 보았지요. 우리 넷이 다시 일구면 된다. 성아가 삽을 고쳐 쥐었습니다. 성난이 소매를 걷었지요. 막동이 작은 막대기로 흙을 긁기 시작하였습니다. 넷이 나란히 잿더미 위에 섰습니다. 불에 탄 밭을 다시 일구는데 사흘이 걸렸지요. 보리 대신 늦게라도 심을 수 있는 것을 심었습니다. 힘에 붙였으나 아무도 삽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둘이 슬쩍 와서 곁을 거들어 주었지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흘째 저녁 동생들을 먼저 들여보내고 장남 성묵이 혼자 밭 앞에 남았습니다. 다시 일군 흙이 노을빛에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성묵이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황판돌이 불을 질렀다 하여도 이 땅을 손에 넣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라 하였고 성묵은 지킬 것이었으니까요. 이유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집으로 돌아가던 성란은 우연히 마을 어귀에서 황판돌에 머슴 오봉수를 보았습니다. 불이 난 밭 쪽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지요. 오봉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성란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그 얼굴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가을 장날이었습니다. 장남 성묵과 둘째 성하가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장터를 들렀지요. 성묵이 곡식 가게 앞에서 상인의 셈을 듣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상인이 손님에게 잘못된 값을 부르고 있었지요. 성묵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셈이 틀렸습니다. 닷되의 그 값이면 한 홉이 모자랍니다. 상인이 뻘쭘한 얼굴로 다시 셈을 맞춰보더니 성묵 말이 맞았습니다. 손님이 성묵에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 인사를 표하고 둘째 성하가 형 옆에서 어깨를 으쓱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저만치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인근 고을에서 온 선비 박진사였지요. 흰 도포에 갓을 쓴 점잖은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두 형제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진사가 두 형제 앞에 서더니 인사도 없이 땅바닥에 막대기로 숫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꽤 복잡한 셈이었지요. 성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것을 한번 풀어보거라. 성묵이 잠시 문제를 들여다보더니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금을 그어가며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성하가 옆에서 숨을 죽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성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이 되지 않습니까? 박진사가 땅바닥에 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답이었습니다. 박진사가 성묵을 바라보며 물었지요. 누가 가르쳤느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진사가 팔짱을 끼고 성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말하였지요. 내 서당에 들어오거라. 재주가 아깝구나. 갈고 닦으면 과거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야. 성하가 눈을 번쩍 뜯더니 형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형, 가. 나 이제 스스로 나무도 팔 수 있어. 형 글 공부하고 싶었잖아. 성묵이 성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박진사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지요. 과분한 말씀이나 동생들을 두고 글 공부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박진사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성묵의 눈을 바라보더니 더 이상 권하지 않았지요. 천천히 돌아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결단도 지혜로운 것이야. 박진사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성하가 성묵의 소매를 획 잡아당겼습니다. 형은 왜 맨날 그래? 가고 싶으면 가도 되잖아. 성묵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하가 더 목소리를 높이려다 멈추었지요. 형의 옆 얼굴을 보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 성묵이 피식 웃으며 성하의 머리를 한번 툭 건드렸습니다. 얼른 가자. 성난이랑 막동이 기다리겠다. 그날 밤 장남 성묵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비와 어미가 나란히 누운 자리였지요. 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성묵이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았으니 서당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진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허나 지금 서당에 들어가면 나무는 누가 패고 동생들을 누가 챙기겠습니까? 성묵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무덤 위 풀을 살며시 흔들었을 뿐이지요. 성묵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황판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밭을 태워도 성묵이 꺾이지 않자 이번엔 다른 수를 썼지요. 관아 서리를 다시 손에 넣어 이번엔 아예 그 밭에 없는 빈 문서를 꾸미려 하였으니 오봉수를 불러들여 문서 심부름을 지시하였지요. 이 문서를 서리 나리께 전하거라. 오봉수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오봉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문서를 앞에 놓고 혼자 앉아 있었지요.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두운 새벽밭에 불을 지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보리를 집어삼키던 것이, 어린 것들이 사흘을 삽질하며 다시 일구던 것이 눈꺼풀 안쪽에 떠나지 않았지요. 불을 지를 때만 해도 별것 아닌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저 주인 어른께서 시키신 일이라 여겼으니. 허나 그 뒤로 오봉수는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요. 어린 것 넷이 잿더미 위에서 삽을 드는 것을 멀리서 본 날부터였습니다.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을 전하면 또 그 집에 해가 미칠 것이었지요. 오봉수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문서를 집어드는 듯 하다가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오봉수는 자리에 누웠으나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지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벽을 바라보다가 다시 문서 쪽으로 눈이 갔으니 촛불이 꺼질 듯 가물거렸습니다. 날이 밝아도 오봉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지요. 이튿날 새벽 장남 성묵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지게를 치고 산을 올랐습니다. 서당도 박진사의 말도 가슴 한켠에 접어두었지요. 지금 이 순간 성묵에게 필요한 것은 글이 아니라 나무였고, 나무를 팔아야 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둑한 산길을 오르며 성묵은 그저 앞을 보았지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동생들을 위해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오봉수가 문서를 전하지 않자 황판돌이 불러들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지요. 아직도 못 전했느냐? 어렵지도 않은 일을 며칠째 질질 끄는 게냐? 곧 전하겠습니다. 황판돌이 오봉수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봉수가 물러나왔지요. 손에 쥔 문서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오봉수는 서리를 찾아가는 길에 발을 멈추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몰랐지요. 문서를 든 손이 땅으로 내려갔으니 눈앞에 또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시뻘겋게 타오르던 밭, 사흘을 삽질하며 다시 일구던 어린 것 넷, 그 17자리가 우리 넷이 다시 일구면 된다 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으니 이 문서를 전하면 또 그 집에 해가 미칩니다. 밭을 빼앗기면 저 넷은 겨울을 어찌 납니까? 오봉수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오봉수는 성묵의 집 담장 앞에 와 있었습니다. 어쩌다 발길이 이리로 향하였는지 본인도 몰랐으나 문을 두드리지도 돌아서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한참 후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셋째 성난이었지요. 자다 깨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문틈으로 담장 밖인 기척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성난이 뒤를 돌아 장남 성묵을 흔들어 깨웠지요. 오라버니, 밖에 누가 있어요. 성묵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담장 앞에 오봉수가 서 있었지요.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봉수가 입을 열려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쉽사리 입이 먼저 열리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보던 성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방 안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성묵이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부뚜막에서 숭늉을 떠왔지요. 두 손으로 오봉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오봉수가 그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밭에 불을 지른 집 아이가 자신에게 숭늉을 내미는 것이었지요. 한참 말이 없더니 오봉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봉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으니 황판돌이 서리를 통해 없는 빈 문서를 꾸미려 한다는 것, 자신이 그 심부름을 맡았다는 것, 그리고 밭에 불을 지른 것도 자신이었다는 것을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성묵이 그 말을 다 들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봉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지요. 미안하오. 아무리 명을 받고 한 일이라지만 못할 짓을 하였소. 성묵이 잠시 오봉수를 바라보다가 말하였습니다. 지금 미리 오셨으니 됐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둘째 성아가 비틀비틀 나왔습니다. 자다 깬 얼굴로 오봉수를 보더니 눈을 비볐지요. 저 아저씨가 여기 왜 있어? 성묵이 성아를 바라보며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경계하지 마라, 우리를 도우시려는 거다. 성아가 오봉수와 성묵을 번갈아 보더니 더 묻지 않고 도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봉수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튿날 일은 아침 장남 성묵이 박진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집을 찾아간 것이었으니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박진사가 직접 나왔습니다. 성묵을 보더니 눈썹이 올라갔지요. 그래, 생각이 바뀌었느냐? 성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사가 그 눈을 보는 순간 말을 멈추었지요. 서당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으니 눈빛이 달랐습니다. 박진사가 조용히 물었지요.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성묵이 허리를 숙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황판돌이 없는 빈 문서를 꾸미려 한다는 것, 오봉수를 통해 그 전말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오봉수가 직접 증인으로 나설 뜻이 있다는 것까지 차근차근 아뢰었지요. 박진사가 팔짱을 끼고 성묵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으니 알겠다. 내가 나서마. 그 시각 황판돌의 집에서는 소란이 일었습니다. 새벽부터 오봉수를 찾았으나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으니 황판돌이 마당에 서서 머슴들을 윽박질렀으나 아무도 오봉수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문서도 그대로 사라졌으니 황판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성묵이 박진사 댁에서 돌아오니 오봉수가 마루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든 얼굴이었지요. 성묵이 그 옆을 지나쳐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잿빛이 된 마당에 내려앉았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판돌은 여전히 저 마을에 있고 반 문제도 마무리되지 않았으니 그러나 이번만큼은 혼자가 아니었지요. 성묵이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진사가 움직인 것은 빠르고 조용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진사가 오봉수를 데리고 관아에 나아가 소지를 올렸지요. 방화, 서리를 매수하여 없는 빈 문서를 꾸미려 한 일. 혼담을 뒤에서 조종하여 남의 집 식구를 흩으려 한 일.
황판돌의 죄상이 낱낱이 적혔습니다. 오봉수가 무릎을 꿇고 직접 진술하였지요. 관아에서 황판돌을 불러들였습니다. 황판돌이 처음엔 시치미를 뗐지요. 모르는 일이라 오봉수가 제멋대로 한 것이라 잡아떼었습니다. 허나 오봉수의 진술과 서리가 받은 엽전 꾸러미. 문서의 필적이 하나하나 들이밀어지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리도 결국 고개를 들지 못하였으니 관원이 황판도를 꾸짖었습니다. 남의 전답을 빼앗으려 관문서를 위조하고 방화까지 저질렀으니 죄목이 하나가 아니로구나. 남의 재물을 불태운 죄, 관아 서리를 매수한 죄, 문서를 위조하려 한 죄. 내 죄를 내가 알렸느냐. 황판돌이 바닥에 납작 엎드렸으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관원이 형리를 불렀지요. 황판돌은 그날 관아 마당에서 곤장 100대를 맞았습니다. 이 마을 일대를 소나귀에 쥐고 있던 사람이 손발이 묶인 채 엎드려 매를 맞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관아 문 너머에서 지켜보았지요. 매가 내려칠 때마다 황판돌의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곤장이 끝난 뒤 관원이 선고하였습니다. 방화와 문서 위조의 죄를 물어 전답 일부를 관에 몰수하고 이 고을에서 내쫓는다. 다시 이 마을 근방을 얼씬거리면 그때는 유배를 면치 못할 것이야. 황판돌이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한때 이 마을에서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던 사람이 부들부들 떨며 관아 문을 나섰지요. 뒤에서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을 빠져나가는 황판돌의 뒷모습을 성묵이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이 마을 일대를 소나귀에 쥐고 있던 사람이었지요. 부축을 받으며 걸음을 옮기는 그 뒷모습은 성묵이 기억하던 황판돌이 아니었습니다. 성묵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황판돌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지요. 그 무렵 오봉수가 삽 하나를 들고 성묵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황판돌 집에서 나온 이상거처도 일거리도 없어진 처지였지요. 어색하게 서 있는데 둘째 성하가 나오다 오봉수를 보고 멈칫하였습니다. 저 아저씨 왜 또 왔어? 장남 성묵이 문간에서 오봉수를 바라보다가 말하였지요. 일하러 왔겠지. 성난아, 밥 차려라. 오봉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묵이 이미 돌아서고 있었으니 오봉수가 삽을 고쳐 쥐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해 가을밭에서 거둔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군 땅에서 올라온 보리, 이삭이 여느 해보다 훨씬 굵고 무거웠지요. 이웃밭에 2배가 넘는 수확이었습니다. 사남매와 오봉수가 함께 가을거지를 하였으니 마당에 쌓인 곡식 더미가 처음으로 넉넉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거두는 것을 거들어 주었지요. 처음으로 성묵의 집 마당에 사람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날 저녁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성묵을 불러 세웠습니다. 밭을 한번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하였지요. 이 밭이 그 밭이었구먼. 뒷산 물줄기가 바로 이 아래로 흐르니 가뭄에도 마르는 법이 없고 대대로 거름을 쌓아온 땅이라 토질이 이 일대에서 제일 기름지지. 거기다 장터로 가는 길목에 딱 붙어 있으니 황판돌이 눈독 들인 게 어디 하루 이틀이겠냐. 근데 불에 한번 타고 나니 묵혀뒀던 땅 기운이 한꺼번에 올라온 게야. 이런 땅을 하마터면 뺏길 뻔했구나. 성묵이 말없이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팔지 말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말로 설명하기보다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던 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마을 노인이 돌아가고 성묵은 혼자 밭 앞에 섰습니다. 걷어들인 뒤에 밭은 텅 비어 있었지요. 그러나 봄이 오면 다시 씨앗을 받아줄 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힘 다한 손으로 꼭 쥐고 남긴 말이었으니 저 밭만은 절대 팔아선 아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다만 말로 전하는 대신 아들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성묵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텅 빈 밭을 향해 두 손을 모았지요. 아버지, 지켰습니다. 밭도 동생들도. 바람이 밭을 가로질러 불었습니다. 낙엽 몇 장이 성묵의 곁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흘러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사남매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상이 차려졌지요. 쌀밥에 된장국, 나물 한 가지. 별것 아닌 상이었으나 넷이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습니다. 막내 막동이 밥을 한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더니 소리쳤지요. 맛있어. 넷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무 이유 없이 웃었습니다. 어느 날 장남 성묵이 박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전에 도움이 필요했을 때와 같은 문 앞이었지요. 박진사가 나오더니 성묵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냐? 성묵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인은 여전히 서당에 들어갈 처지가 못 됩니다. 허나 소인의 아우가 있사옵니다. 소인 못지않게 눈치가 빠르고 셈도 빠르니 소인 대신 아우를 받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박진사가 성묵 뒤에 서 있는 둘째 성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아가 박진사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또렷하게 맞받았지요. 박진사가 빙긋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눈빛을 보니 형 못지않구나. 들어오너라. 성아가 성묵을 돌아보았습니다. 성묵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성아가 박진사를 따라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당에 처음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둘째 성아가 보따리를 챙겨 문을 나서려는데 장남 성묵이 불러 세웠지요. 새 집신 한 켤레를 내밀었습니다. 길에서 신어라. 성아가 집신을 받아들었습니다. 몰래 사둔 것이었으니 언제 샀는지도 몰랐습니다. 성아가 고개를 들어 형을 보려다 눈이 뜨거워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형. 성묵이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성아 머리를 한 번 툭 건드렸습니다. 성아가 집신을 손에 쥔 채 돌아서서 걸어갔지요. 멀어지는 뒷모습을 성묵이 문간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셋째 성란은 마을 안악들과 나란히 바느질 품을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9살 손이 서툴다 하였으나 성란의 바늘땀은 어느 안악 못지않게 곱고 촘촘하였지요. 안악들이 혀를 차며 말하였습니다. 이 아이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네. 누가 가르쳐 준 거냐? 성란이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 저녁 성란이 첫 품삯을 손에 쥐고 돌아왔습니다. 장터에 들러 엿 한 가락을 사왔지요. 막동이 뱃속 물려주었습니다. 막동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우물우물 씹으며 소리쳤습니다. 달아. 넷이 또 웃었습니다. 성묵도, 성아도, 성란도. 막동이 엿을 우물거리는 모습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지요.
어느 봄날 오후 최노파가 마당을 들여다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성아가 마루에 앉아 글을 읽고 성난이 바느질을 하고 막동이 마당을 뒤뚱뒤뚱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노파가 그 광경을 한참 바라보더니 혼잣말처럼 말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네 아비가 보고 있겠구나. 얼마나 대견해 하겠냐. 성묵이 지게를 내려놓다 멈추었습니다. 노파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으니 성묵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흘렀지요. 성묵이 우는 모습을 본 성아와 성란이 말없이 하던 것을 멈추고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동이는 뭔지도 모른 채 경다리에 얼굴을 파묻었지요. 성묵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 동생을 두 팔로 끌어안았지요. 장남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삼켰던가요. 어미의 손이 차가워지던 날도, 마을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아비를 묻던 날도, 쌀독이 바닥을 드러낸 날도, 밭이 새벽 굴길에 타들어가던 날도 성묵은 울지 않았습니다. 동생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이 봄볕 아래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성아의 어깨가 떨렸고 성란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지요. 막동은 형 목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울었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으니 봄이 왔습니다. 성묵이 다시 밭에 씨앗을 심었지요. 흙을 고르며 손으로 한 줌씩 씨앗을 넣다 보면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였겠구나 싶었습니다. 바디를 마치고 성묵이 밭 앞에 섰습니다. 막 올라오기 시작한 푸른 싹들이 줄지어 있었지요. 성묵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는 이제 괜찮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셋이 나란히 오고 있었지요. 성아가 서당책을 옆에 끼고 걸어왔고 성란이 바느질감을 손에 들고 걸어왔습니다. 막동이는 뒤뚱뒤뚱 형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지요. 성아가 밭을 내려다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우린 언제나 형만 믿어, 형도 이제 우리만 믿어. 성묵이 피식 웃었습니다. 성란이 그 옆에서 조용히 웃었지요. 막동이 달려와 형 다리에 와락 매달렸습니다. 봄볕이 밭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씨앗을 품은 흙이 따뜻하게 빛났으니 성묵이 막동을 번쩍 들어 올리며 하늘을 향해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정말 잘 컸습니다. 보고 계시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허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봄바람이 밭을 가로질러 불어왔지요. 막 올라온 푸른 싹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다는 듯이. 흐르는 시간 속에 그대란 꽃이 피어나 계절이 머물다 떠나가도 내 안에 지지 않는 그대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는 재밌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공간의 작은 기적 같은 하루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